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부인,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법률이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그런 그 패밀리 문제들, 영국에서 사실은 가장 바쁜 법원 중에 하나가 패밀리 코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 중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 물론, 물론 이제는 그런 결혼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두려움이 돼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다가 서로 헤어져야 될 때 쿨하게 헤어지자. 뭐 이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의 생각이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영국에서는 결혼을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유산 상속입니다. 이 유산 문제입니다. 이 유산이 아닌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동거를 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결혼을 했다가 헤어질 때에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요. 동거를 했다가도 헤어질 때는 재산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재산 분할은 한국처럼 위자료의 개념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평하게, 페어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되었는지, 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분이 영국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20년 지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분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들,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여자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남자분과 여자분이 공동의 이름으로 준비된 집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남자분의 은행 통장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자분의 변호사가 뭘 제시를 했냐면 2천 파운드 줄 테니 우리 결혼을 끝내자. 세상에 이런 2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천 파운드를 줄 테니 끝내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남자의 주장은 뭐냐면 자신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여자는 집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집에서 놀다니요? 애 낳아서 애 키우고 했는데요. 그런데 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학교 간 시간에는 그럼 뭘 했냐? 아니, 뭘 하다니요? 집안일을 했지. 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애가 학교에 갔다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랬더니 이 영국 상대편 변호사 주장이 뭐냐면, 영국의 모든 여자들은 애들이 학교 간 다음에도 자기의 캐리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어떻게 애가 학교 간 그 시간, 그 긴 시간을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저 사람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법원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상대도 이해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분들이 특히 결혼한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여자분이 집에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국이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집에 머물러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그리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재판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1736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코트 오브 킹스 벤치라고, 코트 오브 킹스 벤치니까 그 당시에 왕을 대신한 법원이겠죠. 지금은 이제 코트 오브 킹스 벤치라는 건 없습니다. 로얄 코트 오브 저스티스 안에 퀸즈 벤치 디비전, 그 다음에 챈슬리 디비전, 패밀리 디비전 이런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킹스 벤치는 없어졌는데요. 그 당시 킹스 벤치의 법원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대법원장 정도 되겠죠. 예, 왕의 법정의 법원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법원장에 해당되는 서 매튜 헤일이라고 하는 서 매튜 헤일이라고 하는 판사가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 판결이 뭐냐 하면 여자는 남자의 그 허즈번드, 그러니까 남편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면 어떤 상황이든 뭐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일을 하든 중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 원하면 남편과의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를 거절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그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 매튜 헤일이나 또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영국인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교회에 출석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교회에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된 영국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은 결혼하는 순간 그 배우자인 남편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태든 상관없이 남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는 성관계를 가져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절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1736년도에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죠. 그러나 그게 법원에 의해서 법으로 인정을 받은 하나의 판례로 인정을 받은 1736년 이래 어느 누구도 이 판결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국, 잉글랜드 앤 웨일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의 법은 잉글랜드 앤 웨일즈의 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쪽도 법원이 있고 판결을 하고, 그러다가 최종 상고심은 영국의 하우스 오브 로드로 내려와서 지금은 수프림 코트죠. 대법원, 옛날에는 하우스 오브 로드였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은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접어들면서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종파 중에서도 좀 더 말 그대로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종파였죠.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성이 왜 남성의 부속물이냐,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기면서 여성에 대한 그 인격,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돌려 봐야 된다,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보다 먼저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스코틀랜드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잉글랜드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이다.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1991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1991년까지 잉글랜드 앤 웨일즈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남성의 부속물이고 남성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면 여자는 언제든지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남성이 힘으로 여성을 제압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이 원하면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법률 규정 때문에 이 강간죄가 부부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1991년까지였습니다. 1991년에 A라는 사람과 그 부인인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마 결혼 생활이 마땅치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부모님이 계시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 이 A라는 남성, 그 남편이 이 친정을 찾아가서 문을 열으라고 막 두들겼어요.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 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요. 이 부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별거하고 있는데 곧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를 패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쪽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간이라고. 자, 여러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남편의 변호사는 바로 1736년에 내려진 그 판례, 서 헤일이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몇 세기를 영국을 지배했던 그 판례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결혼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비록 별거를 했든 아니면 얼굴을 못 본 지 몇십 년이 됐든 간에 부부간이니까 결혼의 의무가 있다. 즉 부인은 남자의 부속물이고 남편이 요구하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든 관계를 해야 된다. 남편의 주장이었습니다. 부인 쪽에서는 왜 부인이 남편이 요구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되느냐. 부인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동등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기존에 있었던 판례를 무너뜨리고 바로 이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A는 강간으로 처벌을 하진 않았지만 강간을 시도한 혐의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치게 했겠죠. 그래서 폭력 혐의로 A를 처벌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A 쪽에서는
바로 항소를 했겠죠. 무슨 소리냐? 몇백 년을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판례가 있는데 왜 그 판례를 하루아침에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나는 무죄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한 거다. 예,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 항소법원에서는 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회가 들끓었죠. 이번에 B쪽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영국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판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를 봐라.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이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스코틀랜드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권위를 잉글랜드에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왜 잉글랜드에서는 여자를 아직까지도 남성의 부속물로 봐야 되느냐. 스코틀랜드에서 저 좋은 판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잉글랜드는 그 스코틀랜드의 판례를 가져오지 못하느냐. 예, 판사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여성은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은 존중받아야 된다. 어떻게 결혼이라고 하는 터울을 만들어 놓고 그 결혼 속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왕노릇하고 B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A가 요구하는 대로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부인은 다 들어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 199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1991년에 내려진 이 판례에 의해서 남편은 부인에게 무조건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인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가지면 바로 강간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디가 바빠지겠습니까? 법원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자꾸 법원으로 건너온단 말이에요. 법원으로 건너오면 법원에서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야지만 그다음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1991년 하우스 오브 로드 판례에 의해서 남성이 자신의 부인의 뜻과 상관없이 관계를 요구해서 부인이 거절했을 때 강압적으로 그 관계를 가지면 강간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하원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법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에 법을 만듭니다. 바로 강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강간으로 처벌할 건가? 이거를 그때 법원에 가져가지 않고 바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하원에서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강간법 속에 부부 사이의 강간을 처벌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인의 동의 없이 남편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럴 때는 형량이 4년에서 19년 사이에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량의 틀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다른 한쪽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강제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바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그 G7인가요? 거기에 한 나라인 영국에서 남성과 여성, 즉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남편과 여성에 대한 이 차별이 1991년 하우스 오브 로드,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2003년 영국 하원에서 성문화된 법으로 만들므로써 이제 질서가 완전히 잡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사실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95%가 또는 99%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1700년대, 1800년대 영국에서는 부인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고 부인의 건강이나 부인의 여러 가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요구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법이 왜 1991년에 와서는 다시 여성의 부인의 아내의 권익이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참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한번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배후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가? 예, 여러분 에베소스에 보면은요. 에베소스에 보면 이거 사실은 어떤 분이 잘 정리해 주신 자료가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좀 다운을 받아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큰일 났죠.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는 것을 주께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저 같은 남성들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머리가 뻣뻣해졌겠습니까?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나를 주 대하듯이 대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라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죠. 그러니 하물며 성경에서 에베소스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니 이런 생각을 가진 남편들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을 그 당시 영국의 법관들은 부인이 아내가 남편의 요구에 토도 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라.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남편이 요구하면 남편의 욕정을 들어주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경 해석을 한 그 당시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갔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던 자매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어라. 결혼하면 남편인데 복종해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스 5장 22절에서 24절 이 생각이 지배하던 그 당시에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거기까지는 앞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히 여기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성경을 두고서도 1736년에 서헤일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판사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결혼을 하면 부인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남편의 소유물이며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뭐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남편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데요. 그리고 무조건 복종하라는데요. 감히 어디 남편이 내린 명령에 아내가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했던 그 당시 재판관 서헤일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영국의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는 아내에 대한 재해석을 했죠. 아내는 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은 남편의 명령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바로 이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가 아닌가. 골로새서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정 내 성폭행, 미투가 한참 이슈가 되는 요즘 가정 내 성폭행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들의 의사 합의 없이는 강제로 아내들이 거절하는 그런 관계를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하면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1991년 이 판례가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 만들어진 이래로 2003년에 영국의 법이 개정되어서 가정 내에도 성폭력이 간간히 인정을 받는 그래서 처벌이 되는 이런 법을 만든 이래로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가 동등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옛날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조건 다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세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부인을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했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동등한 두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법률을 재해석해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고정관념이 과연 항상 옳은 것일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부인과 아내와 남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특히 그 중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어떻게 지금 해석되어야 되는지 이 간단한 판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영국에서의 강간은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에서 강간입니다. 레이프라고 하는 강간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이 아닌 강간입니다. 강간에 대한 정의는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이나 입이나 항문에 삽입이 되면 강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여성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강간입니다. 세 번째, 남성이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강간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규정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강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삽입이 인텐션을 해야 된다. 즉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요거까지 포함해 봅시다. 그러니까 첫째, 성기가 상대의 입이나 질이나 항문에 의도적으로 삽입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삽입이 상대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상대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요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강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리고 상대편 남성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했어요. 이거 역시 강간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강간으로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부인이 남편과 헤어지면서 남편의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남편을 말 그대로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두고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강간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도 굉장히 앞선 그런 검찰에서 아마 기소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강간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 이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범했을 때 말 그대로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질 않거든요. 입이나 질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을 때가 강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성은 강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영국 법률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뭘로 처벌이 될까요? 강제했잖아요. 상대가 싫다는데 억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 강제한 혐의고요.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의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관계를 한 혐의. 그 다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추행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 처벌이 남성이 저지르는 강간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낮긴 하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처벌은 됩니다. 예, 여러분 참고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국에서 영국에 유학 온 남학생들 가운데서 강간 혐의로 체포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흔히 이 강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그리고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예,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억울하게 그 당하는 그런 남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미투 또는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람들 가운데서 50% 조금 넘는 숫자가 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강간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그냥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50%들 중에서 한 37, 8%는 강간으로 처벌이 되고요. 예, 나머지 10 한 몇 프로는 사실은 강간인 듯 한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학생들이 영국에 와서 부모 떠나니까 얼마나 술 마시면서 자유롭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외국 여학생들의 어떤 한 50% 정도는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신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외국에 유학 오는 여학생들 중에서 간혹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강간을 당한 것 같은데 본인이 이 사실을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거를 숨기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예, 어쩌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이러한 문제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영국에서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유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배우자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과 부인이 있죠. 남편과 부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중에 어느 한쪽이 죽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이 일단 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난 자식들이 있겠죠. 물론 남편이 재혼을 했으면 그전 부인하고 사이에 생긴 자녀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자녀와 이 남편의 혈육이 되는 이 자녀와 이 자녀, 두 사람 사이에 난 자녀, 그리고 부인, 이렇게 세 사람이 나머지 남아있는 절반을 나눠 갖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절반의 3분의 1씩.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절반의 3분의 1씩.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과 2분의 1을 부인이 갖게 됩니다. 예,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는 유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냥 동거만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동거만 했다. 그래서 부인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트너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너의 관계가 있었으면 그러면 만일 이 남편이 같이 살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에게는 단 1파운드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의 혈육인 이 자식들에게 각각 반반씩 나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왜 동거를 원하는지 알겠죠. 돈이 어느 쪽에, 좀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굳이 결혼해서 내가 이 유산을, 내가 죽었을 때 내 유산을
배우자에게 다 줘버리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일단 절반이 뚝 떨어져 가고 나머지는 자식들하고 나누는 거니까.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편분이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부인과의 관계에서 역시 자식이 하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부인은 옛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역시 자식이 하나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자산은 그 혈육인 요 두 사람에게만 건너갑니다. 전처가 데리고 온 이 자식에게는 단 1원도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부인이 죽었어요. 그럼 부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은 요 두 자식에게만 갑니다. 전 남편이 데리고 온 전 자식에게는 단 얼마도 가지, 1파운드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요.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남편이 죽고요. 부인은 병원에 와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죽었죠. 남편이 죽는 순간 남편 재산의 절반은 부인에게 건너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남편의 혈육인 이 친구와 이 친구들에게 절반의 이 부인하고 3분의 1씩 나눠지겠죠. 그 절반의 3분의 1씩. 그러면 이 아들은 6분의 1을 갖게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얘도 6분의 1을 갖게 되겠죠. 물론 이 친구는 돈을 전혀 못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인은요. 6분의 3, 6분의 1 합쳐서 6분의 4를 이 부인이 갖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부인이 병원에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받게 되는 6분의 4의 이 남편 재산과 이 부인의 자산은요. 자신의 혈육인 이 친구와 이 친구에게만 절반씩 나눠집니다. 그러니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남편 자산의 6분의 1만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에게 가고요. 나머지는 이 부인의 자식들에게 다 가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부인이 먼저 현장에서 죽고 남편이 병원에 와서 죽었다면 그러면 이 부인은 자신의 자산 중에서 절반이 남편에게 건너가고 그 다음 나머지 그 절반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 갔습니다. 그럼 거꾸로 남편이 6분의 4를 갖게 되고요. 남편이 데리고 온 6분의 4를 갖게 되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각각 아니군요. 부인이 죽었으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각각 6분의 1씩 갖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의 재산하고 그 다음에 부인으로부터 받은 6분의 4의 재산이 다시 이 두 친구에게 절반씩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혼 가정이 많은 영국에서 이 유산 상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지하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죠. 기차 사고가 나서 부부가 동시에 죽은 경우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물려받는 유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앰뷸런스에서 그 구급대원이 왔잖아요. 구급대원의 진술에 따라서 재산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들 형제들인데 똑같이 나눠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법률에 의하면 누구는 아버지가 먼저 죽었느냐 어머니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유산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못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법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법률이지만 이 법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1736년에는 아내를 남편의 부속물로 받고 1991년 영국의 하우스 오브 로드는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많은 선배들이 얘기하듯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법률을 지키는 것만이 꼭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그 법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